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GeForce RTX 3070 8GB짜리 GPU가 들어갔으며 인텔 12세대 CPU 타이거레이크 i7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써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특이한 조합입니다. GPU도 새로워지고 CPU도 더욱 새로워진 여기 앞에 있는 에이수스의 터프 대쉬 15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전 터프 노트북들은 뭐랄까요, 너무 게이밍 노트북스러운 디자인이었거든요. 좋게 말하면 멋있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과했죠. 그런데 이번 터프 대쉬는 디자인을 상당히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터프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제품을 원했던 분들도 가시권에 충분히 들어올 법한 디자인이고요. 무엇보다 ROG의 색채가 많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ROG 제피러스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디자인이 한몫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ROG 제피러스 라인업을 구매한 거거든요. 상단 힌지 부분, 키보드 레이아웃, 후면, 하단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피러스와 비교해보면 안 닮은 곳을 찾는 게 더 빠른 수준이에요. 이번 터프 노트북 디자인이 리뉴얼 되었다고 해서 저는 기존 터프에서 살짝 좋아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상위 라인업을 제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해서 터프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디자인만큼은 상당히 호평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가로 36cm, 세로는 25.2cm, 높이는 1.99cm, 본체 무게는 2kg이 조금 넘고요. 어댑터까지 포함을 하면 약 2.5kg 정도가 됩니다. 무겁다면 무거운 스펙인데 그래픽카드 생각하면 또 가볍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도 휴대성과 성능 사이에서 적당히 조율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 정도 성능이면 한 2년 전만 했어도 2kg 후반은 좋게 넘었을 법한 성능이죠. 포트 개수는 딱 표준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이번 인텔 코어 11세대 CPU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합니다. 썬더볼트 4를 통해서 PD 충전까지 지원되고 모니터 연결도 가능해서 원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키보드 트랙패드는 저소음 기반이고 보통의 노트북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터프 대쉬만의 특장점을 느꼈다기보다는 평이함을 더 먼저 느끼셨을 텐데요. 요즘 노트북 키보드 추세가 확실한 피드백보다는 저소음 기반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WASD 버튼은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소가 더 많았으면 또 과했을 텐데 확실히 절제를 하니까 낫긴 하네요. 우선 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제피러스와 비교해보면 2W 2A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최대 볼륨이 살짝 더 커지고 소리가 조금 더 꽂히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소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이 화면에 대해 알아볼게요. 힌지의 각도는 평범합니다. 보통의 노트북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패널은 IPS 레벨이고 어댑티브 싱크 240Hz, 응답 속도는 3ms, 안티글레어를 지원합니다. 패널 스펙만 보자면 완벽하게 게임을 위한 패널이죠. 색역을 측정해보면 표준 색역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색역대죠. 색조 응답, 회색 램프를 살펴보면 다른 노트북들보다 살짝 노란기가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컬러 작업을 위한 노트북은 아니고 표준 색역대가 실측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을 테고요. 최대 화면 밝기는 277칸델라인데요. 표기 스펙이 250칸델라거든요. 실측은 조금 더 밝죠. 그래도 300칸델라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에이수스 가성비 라인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대비 성능에서 타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위한 퍼포먼스로는 손색이 없으며 디스플레이의 기본기는 보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벤치마크를 확인하기 전 노트북의 스펙을 간단히 확인해보면 고사양 게임 및 3D 모델링에 상당히 적합한 스펙이죠. 하지만 4코어 8스레드로 10세대 CPU보다 코어 스레드 개수가 줄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했던 CPU의 성능, 과연 인텔 코어 i7 11370H의 성능은 어떨까요? 싱글코어 성능이 예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CPU지나 시드벤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확실히 싱글코어의 성능이 많이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어 개수의 한계로 인해 멀티코어의 성능은 10세대에 비해서 낮게 나왔는데요. 이번엔 3D마크로 지포스 RTX 3070 랩탑의 성능을 알아볼게요.
이전 세대 하이엔드 모바일 GPU인 지포스 RTX 2080 슈퍼맥스Q와 동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기대치보다 높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한 체급 위에 있는 전세대 GPU와 동급 성능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노트북 그래픽카드 성능은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어 스레드를 줄인 게 여러 의미가 있겠죠. 노트북의 수명과 직결되는 발열을 줄여 내구성을 높이려는 의도, 발열을 줄였기 때문에 여유로운 펜 RPM 세팅, 상대적으로 싱글코어의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작업에서 높은 최적화,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을 통한 장시간 사용 가능. 예전 인텔 코어 10세대 고성능 CPU와 비교해 본다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진 게 눈에 보일 거예요. 물론 노트북이란 매우 한정된 폼팩터 특성상 무언가를 넣으면 덜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향점과 잘 맞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은 풀 HD 해상도, 풀옵션,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었습니다. 배그는 풀옵션 기준 평균 100프레임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그 자체가 GPU 로드를 끝까지 활용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노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세팅에선 이 정도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버워치는 풀옵션 기준 평균 135프레임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최적화가 엄청난 게임이라서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해도 충분했지만 드라이버의 문제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평균 150프레임이 나왔는데요. 60에서 70%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성능이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150프레임이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쳐3는 아주 잘 됩니다. GPU 로드 99%에서 풀옵션 기준 평균 80% 중반 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스크탑보다 더 잘 나온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쉐우2는 드라이버 최적화가 덜 되었다 보니 DLSS를 설정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6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사펑은 레이트레이싱 보통 프리셋에 DLSS는 자동으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약 40에서 50프레임을 왔다갔다 하는데요. GPU 로드율이 70에서 80%대를 왔다갔다 했거든요. 역시 로드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하나에서 2개 정도 더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하고요.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는 펜이 돌지는 않고 돌아도 굉장히 살살 돌아가는 수준이에요. 순간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벤치마크를 돌리거나 게임으로 장시간 테스트를 해보면 그때 펜이 훅 돌면서 노트북 특유의 펜 소음을 들려주고요. 가끔씩 펜 RPM이 튀는 게이밍 노트북들은 조용한 곳에서 뻘쭘한 상황을 연출시키는데 적어도 그럴만한 상황은 없었거든요. 온도는 게임을 하면 CPU와 GPU 모두 70도 중반, 벤치마크를 통해 집중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80도 중반까지 측정이 됩니다. 비슷한 사양의 노트북들보다는 평균 10에서 15도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듯 싶어요. 줄어든 코어 개수와 3000번대의 전력 소비로 인해서 온도 부분에서 이득을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전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최소 전원을 사용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 오래가는 거였는데요. 확실히 CPU를 가볍게 만들다 보니 배터리 절전 모드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약 7시간 정도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절전 모드에서 최대 화면 밝기가 낮아집니다. 그걸 감안해도 7시간이면 저전력 노트북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물론 무거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음악도 듣고 웹서핑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이러면 배터리 닳는 게 체감이 됩니다. 하지만 극한으로 줄이면 이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충전은 200W 어댑터를 통해 진행해봤는데요. 초반에 충전이 굉장히 빨리 되고 그 이후 전체적으로 완만한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충전 속도 역시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는 M.2 슬롯이 하나가 더 있어서 여유롭게 저장장치 확장이 가능하고 램 슬롯엔 삼성전자 램이 꽂혀 있어서 온보드와 함께 16GB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발열 해소를 위해 신경을 썼다는 게 보여지고요. 저장장치 슬롯도 여유분은 있어서 내부 조율은 이 정도라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간 CPU로 인해 발열, 펜 RPM에서 디버프를 받았었는데요. 과감히 코어 스레드의 개수를 줄여 싱글 코어의 성능을 높이면서 발열도 낮추고 펜 RPM도 신경을 써서 쾌적한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포스 RTX 3070 랩탑이라는 최신 칩셋을 탑재해 예전 하이엔드 라인업인 지포스 RTX 2080 슈퍼 맥스 Q 수준의 성능을 이끌어냈고요. 사실 출시 전에 노트북을 받아서 2개의 그래픽카드를 번갈아 설치하면서 진행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그래픽 드라이버 최적화가 덜 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엔비디아도 그래픽 드라이버가 하나둘 새로 나오면 최적화나 안정화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테스트가 완벽한 성능을 측정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드라이브 안정화가 진행되고 노트북 업데이트가 몇 번 더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괜찮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ASUS 터프-15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ASUS 터프-15, 이 제품이 예판가로 17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RTX 3070과 i7 그리고서 모니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여러 가지를 합쳐봤을 때 170만원, RTX 2000번대로 넘어오자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17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가격 대비 성능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하게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전에 에이수스 터프 모델은 약간 너무나 게이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게이밍 노트북이야, 누가 봐도 성능 좋아, 약간 그러한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대중적인 소화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번 에이수스 터프 대쉬 같은 경우는요, 이전보다는 게이밍의 색채를 훨씬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능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굳이 이러한 모델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더 낮은 중저가형 노트북을 찾아봐도 되고요. 이 정도의 사양이 딱 필요했다, 그러면은 이 터프 대쉬 충분히 리스트에 올라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GPU와 CPU의 작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은 크게 사용하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확실히 이번 터프가 색채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장점이 될 만한 부분은 당연히 가지고 오는 게 낫죠. 예. 특히 디자인은 정말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